자기명 말한 거죠? 네. 모든 일에 인내심을 가져라. 차려준 음식에 대하여 감사를 늘 표시하라. 오케이. 서로 의논하되 결정은 남편이 하게 하라. 나 진짜 소름 끼쳤어. 지금 결혼과 뭐 비혼 이거를 되게 대척점에다 두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생활 동반자법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다양한 유형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 결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부여를 사람들이 넣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듣기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 크리스천 하우. 크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옵니다. 네, 지난화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처음이라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뭐 교회 안에 가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결혼, 비혼, 그리고 또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결혼, 비혼에 대해서 일단 오프닝부터 하려고 했던 준비했던 게 있죠. 그 뭐죠, 서약서? 맞아. 10계명? 또 10계명 그거를 또 받아보신 게 있다고.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부부 10계명. 근데 이게 두 가지 버전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뭐부터 해야 재밌어? 그러면 조금 더 남편이 아내에게부터 할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남편이 아내에게. 7번. 7번? 네. 남편의 매력은 너그러움, 불화시 양보하라. 반대가 뭐야? 아내가 남편에게 7. 혼자만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도 기회를 주어라. 왜? 1계명도 한번 들어볼까요? 1계명 남편이 아내에게.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결혼 전에 관심과 사랑을 잃지 마라.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는 1계명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라. 자신. 자식 아니고 자신. 그러니까 여자는 날 가꿔야 자신도 가꾸고 남의 사람도 예쁘게 가꿔야 이 가정도 가정. 가꿔라. 가정을 가꿔라. 저는 네 번째 차려준 음식에 대하여 감사를 늘 표시하라. 오케이. 자, 아내가 남편에게는 자기명 말한 거죠? 네. 모든 일에 인내심을 가져라.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모든 일에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가 차려주는 밥에 감사하지 않았을 때도 인내심을 가져라. 아유 오늘 국이 짜네. 근데 6계명이 좀 재밌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6계명이 혼자 정신적 휴식을 갖고 싶어하는 남편의 심리를 파악하라. 네? 아니 너무 개인적이다 이 사람이 쓴 그게. 본인이 힘들어서 썼네. 아니 이게 어디 있었냐면 결혼식 예배 순서지에 있었어요. 예배 순서지 안에 몇 장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읽어줬어. 뭐 이렇게 그거 읽고 반지를 나눴겠나? 이렇게 하는 시의 순서였어. 그러니까 사실 저런 걸 보고 야 너네도 결혼해야 돼 하면은 정말 많이들 하겠다. 그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비혼을 결혼해야 된다고? 남편의 기분을 살핀 후에 따져라. 서로 따지는 건 가능하구나. 아니 어떻게 따져? 어떻게 따져야 돼? 2계명. 따지는 건 기분을 살피지 않는 건데. 2계명. 남편의 식성에 민감하라. 와. 약간 짤 아니야?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진짜요? 진짜예요, 진짜. 3계명. 서로 의논하되 결정은 남편이 하게 하라. 나 진짜 소름 끼쳤어, 진짜 무슨 일이야? 뭔 소리야? 저는 그냥 제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에게 바라는 건 크게 별로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2계명이 뭐 결혼 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은 꼭 기억하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그거잖아. 그쵸. 근데 어쨌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식 때. 근데 이거를 아마 제 생각은 그 결혼할 때 목사님들이 참 이상한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공감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많이 싸우고 힘들어 하니까 너네는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여자가 더 많이 말을 할 테고 남자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럴 때 너네는 미리 너네 10개월 했잖아, 서약했잖아,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 의미가 있어? 비혼의 입장으로서 뭔가 저는 이렇게 뭔가 이런 룰들이 있는 게 되게 답답하다고
답답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답답하다고 느껴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나? 꼭 결혼을 하고 이렇게 지켜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럼 결혼을 왜 하지? 근데 저는 둘이 얘기해보세요. 아니 결혼 왜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틀이 이거에 내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나는 이 친구와 같이 함께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의 약속들을 할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그런 걸로 그럼 우리가 결혼을 하자 해서 결혼을 하는 거고, 사실 그래도 저도 처음에 이제 1화 때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래서 고민이에요. 사실 이러한 틀이 우리가 들어갔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왜냐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막 이렇게 깨겠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냐면 그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비혼이 제가 이야기는 결혼을 안 하고서 누군가와 동거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제도와 비제도 약간 이런 논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결혼, 그러니까 남녀의 그 어떤 결합만이, 그럼 공동체만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 비혼을 이렇게 지향하시면서 이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약간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맞아요. 이제 뭐 계속 논의 중에 있지만 그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법들이 계속 제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결혼했어요. 결혼했고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호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도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같이 살고 있어도 서로로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혼 가정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어떤 다른 친구와 같이 동반해서 같이 사는 경우에도 내가 엄청 아파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친구인데 이 사람이 수술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법들이 아직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생활보험 동반자법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 의료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1화 때인가 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집 이런 것도 사실 생활 동반자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게, 제가 이제 혼자 사는데 집을 구하는데 제가 올해까지 LH에서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집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제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약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약을 오래 보면 내가 임대 아파트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사실은 청약에서 당첨되는 빈도수가 되게 적고 거기에 가산점을 붙는 것들이 신혼부부, 뭐 애기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해당이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왜 청약을 들어야 되지? 막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제도화들이 조금씩 그래도, 왜냐면 1인 가정들이 되게 많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제도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는 아예 그냥 추첨제로 해가지고 1인 가정도 임대 아파트를 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졌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제도들이 많이 필요하다. 맞아. 저는 이게 법제화된 제도들이 아니라 뭔가 그냥 뭐 그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하는 그런 제도들 뿐만인 것 같아서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가 뭐 결혼이냐, 뭐 예식을 꼭 해야 되냐, 뭐 의미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이고, 왜냐면 항상 문제가 되고, 좀 저는 너무 이 한국 사회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너무 비열하다 그래야 되나?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다른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정상 범주라고 하는 것들 외적인 어떤 공동체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이게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신화 있잖아요. 맞아. 그거를 주입하잖아요. 가령 뭐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면은 뭐 이게 뭐 더 뭐 이 여기를 막 무너뜨릴 거라는. 근데 그런 관점에서도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결혼과 뭐 비혼 이거를 되게 대척점에다 두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너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사실 사실 생활 동반자법도 통과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성소수자를 다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종교계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카테고리가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다른 문제잖아요. 그 생활 동반자법에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성소수자들을 부부로 인정해줘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생활 동반자법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아까 사실 2화 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해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무조건 남녀의 결혼이 정상 가족이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지 정상 가족이라는 것을 계속 교회에서 그렇게 주입시키니까 그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거는 절대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걸어가야 될 그 서사의 완성인 거지. 네. 그렇게 가르치니까. 맞아요. 근데 생활동반자법이 결국엔 다 이어져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 모든 법안들이 다 이어져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뭐 성소수자 커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도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 이 제도가 나한테 이점이 더 많아서 난 이 제도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계속해서 막 반대하는 느낌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뭔가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을 다 이해해주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뭐 비관하기만 하고 눈초리만 주고 하는 이 사회적인 문제도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언제까지 그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저는 계속 들거든요. 왜냐면 정상 가족에 정말 들어가려면 그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그 남녀가 또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 구조 속에 계속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잘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혼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혼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같이 살아가는 이가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동물 같이 반려동물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오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가족 속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그래서 교회가 유독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계명에서도 그렇지만 그게 너무 당연하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그냥 교회에서 많이 보이는 다수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혼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막 얘기하면서 들은 생각이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부양가족이나 이런 거에 연관이 돼 있어서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내가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절연을 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있고 이제 더 이상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족이니까 너는 지금 보호자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해 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계가 아닌 부분 영역들에서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죠. 가정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한 홀로 되신 분 그리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 제도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해서 비혼을 선택하신 분들 뭐 아니면 뭐 보호종료 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족이 없는 상태로 그냥 횡 내던져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다양한 유형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없거나 가려져서 소수로 이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음지로 맞아요. 가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이 다수의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급한 문제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에 대해서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혹은
뭐 인터넷이든 뭐 내 주변에서든 자주 접할 수 있는 그 다수의 목소리.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성소수자들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계속 심어주는 그 교육에 휘둘리는 거죠. 맞아. 내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아까 1, 2화 때도 이제 막 입양 가족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계속 접촉할 수 있는 그 접점이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그렇게 경직되면은 내 자녀를, 그러니까 나도 그 교회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상처받을까봐. 내 자녀를 보내기도 무섭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켠에 계속 그 불안감을 저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수용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때가 오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서서히 이거 왜 이러지? 여기서도 이렇게 불편하네? 하는 지점들이 계속 생겨나는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다수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런 게 절대 포착이 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 포착이 되더라도 저는 되게 교회들이 시의적으로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그냥 단순히 돈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떠한 음식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거나 반찬 지원하는, 저는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연 뭐가 달라질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이런 가족의 형태가 있고 이런 가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청년들의 고독사라던가 아니면은 노인들의 고독사라던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려움에 처한 그 가족의 형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만 전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좀. 아니 뭐 하나님이 가정으로 구성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정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뭔가 사랑을 덜 받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를 너가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생각보다 기독교적이지 않은 기독교. 근데 이런 거에서 만약에 반박을 한다면, 교회가 만약에 반박을 한다면, 봐봐라, 성경에 써져 있지 않냐.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준 것은 그 별의 개수를 세어보아라. 근데 이런 거랑 항상 그런 성경 본문을 정말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다. 뭐 예컨대 아까 우리가 2화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 주례할 때 가장 단골 성경이 창세기 2장 18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고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결혼을 해라. 이런 정말 문자적으로 성경을. 근데 예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하는 거는 관심이 없지.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되게 정상가족에서 벗어나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편부모. 편부모 가정이잖아요. 네, 결혼을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정의가 좀 우리 삶 속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평생 같이 생활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뭐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간단한 정의인데 그 결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사람들이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의미가 부여되면 나는 그냥 결혼하지 않겠어. 그냥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평생 같이 살면 되지. 결혼 제도 안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그냥 막 의무감 때문에 정상가족을 이뤄야 되겠다는 약간 의무감 때문에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는 병희님 아까 결혼한 이유 들었을 때 살짝 킹받. 킹가 났다고요? 그 빡치는 거 말고 너무 좋았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가요? 내가 뭐라 그랬지? 기억이 안 나. 1화를 보세요.
당연한 거에 의문을 자꾸 의문을 자꾸 던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결혼이라는 제도도 그렇지만 뭐 교회에서 행하는 거든 뭐든 이게 내가 다수에 속해져 있는 경우 그리고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가는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되게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되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고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반려묘도 나의 자식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화는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내가 그리는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각자가 내가 누구한테 이런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화도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크바!